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업 기본 단계 이제 본격적인 복습을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일부만 진행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프로그래밍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뭐 창의적 컴퓨팅이라든가 등등등에서 파이썬이라든가 써서 프로그래밍을 이미 진행을 해봤을 것이고, 그 당시 겪었던 거랑 유사한 느낌의 간단한 프로그래밍 흐름을 같이 진행해보고 구경해보면서 자바 동네에선 예를 들어 키보드 입력은 이런 식으로 받나 보다 라든가 간단한 것들 체크하고 과정에서 몇 가지 조금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나름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이라는 두 가지 일종의 개념 내지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표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끝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이 적당히 좀 쉬고 싶은데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아마도 1부 끝나는 시점쯤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구경해 본 것들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살짝 확장을 해볼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작성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도전을 할 때 여러분이 접목할 수 있는,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일종의 스킬을 같이 한번 구경해 보는 게 다음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도로 해두고 일단 스타트 해봅시다. 자, 요 뒤에는 이제 정리 슬라이드가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클립스 설치하고 헬로월드 출력해 본 김에 저랑 같이 현장에서 직접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되짚는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켜시고, 혹시 이클립스 어떻게 켤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표준 환경 비슷하게 구성을 했다면 C 드라이브에 2023GP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그거 열면 딱 이클립스 같이 생긴 .exe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헬로월드 프로젝트는 내비두고 오늘 수업에서 쓸 프로젝트 하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리고 이클립스 화면에서 맨 왼쪽 위에 보이는 이 New라고 적혀 있는 거 옆에 세모를 누르시고 자바 프로젝트 고르시면 지난번에 봤던 거랑 유사한 느낌의 새 자바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 프로 수업이니까 GP 정도로 하고, 오늘 3주차니까 3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부니까 1부 정도로 해서 적절한 이름을 적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얘는 아마 바꿀 일이 없을 거예요. 요 밑에 JRE라는 친구 라디오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거 선택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바 SE 17이라는 친구가 선택되어 있나, 지금 19까지 선택이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여기서 17을 골라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그렇게 건드릴 거 없고, 이 모듈이라는 그룹박스에 체크박스가 2개 있을 텐데 저는 지금 720으로 하고 있어서 안 보이긴 한데 맨 위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를 해제하시면 밑에 것도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될 거예요. 우리는 모듈 개념은 안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제해 둔 상태에서 엔터키를 강타하시면 게임 프로 3주차 수업 1부용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폴더,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방금 만든 자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더를 클릭하면 src 폴더가 있을 것이고, 이 친구 우클릭해서 뉴 한 다음에 클래스 골라주시면 이제 우린 또 다른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거고, 자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예정이니까 지금 만들려는 새로운 클래스는 이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의미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름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데 맨 밑에 이 체크박스 3개 있는 것들 중에 그 위에 있는 친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lt V를 쓸 수 있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새로 만들 때만 이 친구를 체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체크 잘 해놨다면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구도를 이클립스가 알아서 잡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화면에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가 뭔가를 출력하고 싶다 할 때는 요 6글자 SYS OUT 정도를 적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우리가 지금 아마도 적어야 될 만한 그런 느낌의 코드를 이클립스가 알아서 적어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서 큰 따옴표 해갖고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적었었는데 이번 목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화면에 숫자 3 한 글자짜리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3만 줬고 엔터키를 치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파이썬에서 출력할 때 뭐 썼어요? 그쵸, 그때도 print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적었었죠. 거기다가 str 형식 값을 출력하도록 할 수도 있었고 뭐 3.5도 가능하고 그냥 3도 가능하고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출력해 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뭔가 길다란 뭔가도 파이썬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기다가 큰 따옴표도 집어넣을 수 있고 3도 가능하고 3.5도 가능한 그런 일종의 다재다능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 출력을 자주 할 테니까 특히 전반부에는 요 6글자는 대충 보이는 그대로 sys out 정도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우리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봅시다. 컨트롤 F11 누르시면 실제로 콘솔 탭 보면 3 하고 엔터키까지 출력을 해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이 끝났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그러면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은 아까 목표에 해당하는 3 대신에 5 한 글자 적어놓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면 어떨까요? 네, 3 더하기 5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누르면 과연 뭐가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3 더하기 5라고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3 더하기 5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8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8이 출력됐나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적어놓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출력을 해줬어요. 근데 3 더하기 5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러지, 파이썬도 그런데 자바도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면 정상인 것 같긴 해요. 자, 3 더하기 5 덧셈을 하면 그 덧셈의 결과가 8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일단 살펴보고 이거 더해야 되는 거네 적혀 있으니까 더하기를 먼저 하고 그 덧셈의 결과에 해당하는 걸 최종적으로 출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출력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지금 이거 이전이랑 똑같은 게 적혀 있으니까 라 말하면 될 것이고 왜 8이 출력됐냐라면 이 괄호 안에 덧셈하면 8 나오는 계산하면 8 나오는 코드를 적어놨기 때문이다라 말하면 정답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더하기 뿐만 아니라 빼기라든가 곱하기,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는 곱하기 할 때 Shift 8 해가지고 별을 쓰죠. 그 다음에 나누기 같은 거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 나누기 5 하면 얘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해보면 알겠죠? 자, 자바 동네에서는 3 나누기 5를 하면 0이 출력됩니다. 이제 뭐가 출력된 거예요? 그렇죠? 나눗셈의 몫을 출력을 해준 겁니다. 3을 5로 나눈 몫은 0이고 따라서 나머지는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듯 컴퓨터 동네에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요걸 쓰면 되죠. %5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만 두 줄로 적을게요. 3 나누기 5, 3%5 하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3이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몫을 구하고 싶을 때는 파이썬 3 기준으로 슬래시를 2번 적으면 됐었죠. 여러분 파이썬을 까먹었을 테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냥 나누기 5 하면
0.6이 나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좀 더 사회과학적인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 0이 나오고, 이때 이제 하면 나머지 또 구할 수가 있죠. 뭐 저 정도 제외하면 파이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을 5로 나눠요.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실행해보면 여기서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자바 동네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것 같아요. 몫이 0이면 나머지는 확실히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0 곱하기 5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 3 나누기 5 하면 여기서는 몫을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5 더하기 나머지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선 나머지는 무조건 0 또는 양수가 나와요. 이 동네에서는. 여러분 이제 막 실전 같은 데서 막 뭐 통계 같은 거 내는 아니면 뭐 현금, 유동량, 뭐 입출금 막 그런 걸 관리하는 동네에서 나눗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뭔가 자꾸 회사에서 막 1원씩 3원씩 손해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 음수를 가지고 나눗셈을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하나가 동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자, 이런 게 있다 치고 다시 초기 버전 3 출력하는 버전으로 놔둘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은 더 복잡한 목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 비슷한 걸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사용자한테, 우리 모니터 밖에 있는 사용자한테 그 사람의 나이를 물어볼 겁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해갖고 그 사람 키보드로 자신의 나이에 해당하는 숫자를 키보드로 쳐서 엔터키를 치면 그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도 일종의 의인화를 해서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나이를.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한 저 사람 나이랑 내 나이랑을 빼서 몇 살 차이 나는지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적절한 결과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겁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칩시다. 자,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뺄셈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랑 저 사람 나이랑 빼야 됩니다. 그래서 뺄셈의 결과인 나이 차가 얼마가 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뺄셈을 하려면 당연히 뭐랑 뭐를 뺄 거냐, 그 두 가지 데이터가 필수적인 거죠. 그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해둘 거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일단 컨트롤 F11 눌렀을 때 그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한테 물어볼 겁니다. 프로그램 바깥에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얼마든지 도입을 할 수가 있었죠.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 나중에 좀 더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뭐 합이니 차니 뭐 사람 수니 막 나중에 좀 더 많은 다양한 숫자들을 한데 묶어서 다루기 위해서 리스트라는 친구도 써본 적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자바 동네에서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데이터 지금은 총 3개를 다뤄야 되니까 그 각각의 데이터를 서로 구분지어서 다루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든지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뭘 적었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프린트 3 하면 3이 출력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넘버, 뭐 리절트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얘는 오류가 납니다. 리절트가 뭔데? 내가 모르는 이름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썬한테 내가 지금 새로운 이름 result라는 걸 쓸 예정이고 일단 3을 넣어두고 스타트를 하겠어 와 같이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뭘 적었었나요? 당연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적었을 거예요. result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쳤을 겁니다. 그럼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짓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리졸트 하고 엔터 치면 3 나오잖아요. 따라서 프린트 리졸트 하면 화면에 3을 출력을 해줬을 겁니다. 아까처럼 오류가 나지 않아요. 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름 리졸트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고 현 시점에는 그 리졸트 자리에 3이 담겨 있다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바 동네도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 동네랑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따라서 쳐봅시다. 우리는 지금 숫자 3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myage라는 이름을 써서 다루도록 새로운 한 줄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myage라는 이름인데 얘를 숫자 형식을 다루기 위한 이름으로서 잡아놓고 쓰겠다. 그런 줄 알아라. 라고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나이는 우리 프로그래머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해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6진수로 26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두고 세미콜론을 마지막으로 찍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myage라는 이름을 숫자값 하나를 담는 용도로 여러분은 쓸 수 있게 됩니다. 위에다가 요 한 줄을 적어 놨었다면요. 그 다음에 그 myage에는 처음에 38이 담겨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할 겁니다. 해서 요 한 줄을 뭐 C라든가 C++나 C샵이나 자바 동네에서는 요 한 줄을 선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건데 그 이름을 내가 프로그래머가 어떤 용도로 이제부터 쓸 예정이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이 정해놓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으면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게 없죠. 이런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했죠. 세미콜론 대신에 엔터를 쳤겠죠.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myage에 처음에 인트 형식 값, 숫자를 넣어놨다가 나중에 뭐 소수점 달린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함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자바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름은 한 가지 용도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int만 쓸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여러분이 직접 지정한 그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your age 같은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할 거고 걷다가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는 여기서 이제 주석은 저만 칠게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그 사용자의 나이를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내 나이를, 프로그램의 나이를 38살로 지정하고 싶다. 그럼 하시면 돼요. 여러분 20살로 하고 싶다. 20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이 실행하든 프로그램의 나이는 20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이번에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땐 5살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다음번에는 200살이라고 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했던 키보드로 치고 엔터키 쳤던 바로 그 숫자가 요 your age 이름에 담겨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2개가 잘 담겨 있어야 우리는 뺄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 는이랑 세미콜론 사이에 그 딱 적절한 코드를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어떻게 적었나요?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파이썬을 안 써봤다. 손들어 볼까요? 한 명 밖에 없어요. 당신들 이미 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아. 뭐 하면 됩니까? 무슨 함수를 썼었나요? 일단은 아마 input이라는 함수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프롬프트라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력받으면 글자들이 튀어나올 테니까 여기서 int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둘러쌌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해서 뭐 3살 하고 엔터 치면 예를 들어서 your age는 이런 식으로 적고 엔터를 쳤다면 3살 하고 엔터 치면 이제 your age는 3이 들어있는 채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자바 동네에서도 저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는 게 가능해요.
우리 자바 동네에서 출력을 할 때는 뭔가 좀 긴 거 요걸 썼었죠, 그죠? 자바 동네에서 키보드 입력을 받고 싶다라면 얘보단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오늘은 따라서 칩시다. 우리가 여기서 선언을 지금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nt 대신에 여기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캔 정도까지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 스캐너라는 친구가 가장 위에 보일 겁니다. 자, 이 친구 골랐으면 엔터 키를 쳐주세요. 엔터 키를 치면 자, 스캐너라는 이름이 자동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맨 윗줄, 첫 번째 줄에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임포트 문 본 적 있죠? 파이썬에서. 걔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저런 느낌의 우리가 지금 당장 치기에 복잡한 한 줄을 우리 대신 쳐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미 자체, 우리한테 실질적인 의의 자체는 파이썬의 임포트 문이랑 동등합니다. 우리가 랜덤 기능을 쓰기 위해서 임포트 랜덤 엔터를 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이 스캐너라는 이름을 그냥 요 느낌대로 스캐너 7글자를 유효하게 적기 위해 맨 위에다가 저 한 줄을 적어두면 된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걸 외우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은 이제 이미 누군가가 정해둔 이름을 이 프로그램에 가져와 갖고 쓰고 싶다 할 때는 대충 그 앞에 몇 글자 철자에 맞게 잘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잘 골라서 엔터 키를 치면 그 이름을 지금 적법하게 쓸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무언가를 우리 코드 위에다가 자동으로 적어줄 겁니다. 아무튼 스캐너를 하나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여기서 지금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소문자로 스캐너라고 적도록 합시다. 여긴 지금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서 쓸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적으셔도 되기는 해요. 일단 여기서는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너가 무슨 뜻입니까? 현실에도 존재하는 기계죠. 프린터의 반대 정도 되는 느낌이죠.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 워낙 좋아져 가지고 네, 여기서 A4 용지 찍으면 딱 예쁘게 정방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스캐너 앱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현실 세계 스캐너 하면 엄청 커다란 불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딱 열어서 거기다 종이 한 장 놔두고 스캔 버튼 누르면 걔를 이제 쫙 읽어서 PDF 파일이나 JPG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스캐너죠. 그래서 읽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사용자가 키보드로 친 내용을 읽어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스캐너라는 새로운 이름에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할 거냐? 새로운 스캐너 한 대를 만들어서 근데 걔를 키보드 입력을 다루는 용도로 만들어서 담아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나 지금 따라치고 있어요. new new 하면 불그스름한 색깔이 될 거고 띄어쓰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다짜고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금 스캐너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클립스가 알아서 스캐너를 만드는 방법 비슷한 느낌으로 뭐 파일로 만들 수 있고요. 뭐 경로 네이버 같은 것도 가능한가 봐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은 그냥 엔터를 칩시다. 그럼 이제 괄호 열고 닫고까지 자동 완성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키보드 입력을 다루는 스캐너를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 이름에 담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키보드용 스캐너를 만들어야겠다 같은 느낌으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 정도 적고 점 찍으시면 in이라는 친구를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엔터 치고 다시 한번 엔터 치고 맨 뒤에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선언 작성이 끝이 나요. 파이썬 쓰다가 자바 쓰면 불편한 게 이 세미콜론을 자주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좀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잘 적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프로그램의 나이 잘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한 스캐너 한 대도 지금 장만을 해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목표,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그 사람의 나이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UOAG에다 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그거를 스캐너를 써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용 스캐너는 지금 요 소문자 요 친구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 이름을 여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로 시작해 주셔야 되고, 역시나 대충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소문자 버전을 골라줄 거예요. 엔터키 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뜬금없이 점을 찍으시면 목록이 몇 개가 나옵니다. 거기 중에서 next int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골라서 엔터키를 쳐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숫자를 대여섯 개 입력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자가 가장 처음 입력한, 가장 예전에 입력한,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려면 바로 다음에 읽을 법한 숫자 하나를 가져와서 그걸 UOAG에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선언이 완성됐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뺄셈이라고 했어요. 이제 뺄셈을 수행하기 위한 좌항에 해당하는 거랑 우항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가 지금 다 각각의 이름에 잘 담겨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선언 적고 있으니까 깔맞춤을 위해서 새로운 이름 차에 대한 선언을 한번 적어 봅시다. 차는 저 사용자랑 이 프로그램 사이에 두 무언가의 나이를 뺄셈한 결과를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 사람 상대방이 타겟이니까 그 사람 나이 빼기 일종의 원점에 해당하는 UOAG 빼기 myAge 하고 마지막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이제 차라는 이름의 나이 차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목표는 요 차에 담겨 있는 값을 토대로 적절한 결과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sysout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치시고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당신과 나의 나이 차는 하고 파이썬 동네랑 비슷하게 더하기를 쓰실 수가 있어요. 차입니다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데 파이썬이었다면 이렇게 짜면 오류가 나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선 str 더하기 int 하면 털립니다.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str 더하기 int 하면 str이 이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이 들어가 있었다. 숫자 3이 들어가 있었다면 3 한 글자로 만들어서 붙이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3입니다 라고 예쁘게 메시지가 완성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할 일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끝내버리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다짜고짜 물어보면 그냥 커서만 깜빡거리게 될 테니까 밑에 거 대충 완성했다 싶으면 요 scanner.nextint 어쩌고저쩌고 하기 직전에 저 사람한테 나이를 입력하세요 정도로 지금 당신이 뭐를 입력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 메시지 한번 출력해 주는 정도까지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11을 하면 이제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커서가 그냥 곰뻑곰뻑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살 이런 식으로 엔터 치면 당신과 나의 나이 차는 마이너스 35입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램 나이를 38살로 지정해 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38살 하면 이제 동갑이니까 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나이를 입력하세요. 65,536살 하면 65,498살 차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뭔가 좀 약간 불편하죠?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내 키보드를 치니까 요 아랫줄에 녹색으로 지금 사용자가 무슨 키 눌렀는지를 말해줍니다. 근데 이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 요 println이라는 친구는 여기 괄호 안에 적혀 있는 내용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주는 친구예요. 엔터 쳐주는 게 싫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를 입력하세요를 출력한 다음에 엔터를 안 쳐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처럼 자동 완성해서 요 전체 구조 만들어 두고
요 ln이라는 두 개만 제거를 해주시면 마지막에 엔터를 안 쳐줄 겁니다. 그럼 이제 커서가 나이를 입력하세요 꺽쇠 한 다음에 그 바로 뒤에서 꿈뻑꿈뻑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실제로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지금 아랫줄이 아니라 바로 옆에다가 200살 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맨 밑에 3 출력되는 건 제가 귀찮아서 안 지워서 그래요. 자, 대충 요 정도 했으면 일단 실습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뭐 한 개 있어야 궁금하죠? 지금 뭐 별거 안 했죠? 파이썬 동네랑 비슷하게 자바 동네에서도 콘솔 탭에다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콘솔 탭에다 키보드 치고 엔터키 친 내용을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정도를. 그 혹시 옆에다 뜨게 하는 방법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스아웃이라고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출력하고 싶은데 엔터키는 안 쳐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 당한 다음에 여기다 괄호 안에 뭔가 적고 그 다음에 요 ln 두 글자만 지워주면 돼요. 자, 이 정도 해두고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살짝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창의적 컴퓨팅 같은 데서 이미 배웠을 겁니다. 거기선 이제 뭐 F5를 누른다든가 하는 식으로 단축키는 좀 달랐을 텐데 아무튼 우린 지금 컨트롤 F12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의 의미를 조금만 부연을 해놓고 실질적인 오늘 본론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 동네든 자바 동네든 C, C++ 동네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여러분은 키보드를 쳐서 코드를 짜겠죠. 그 다음에 코드 다 짠 다음에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키보드로 친 내용, 지금 같은 경우는 program.java라는 파일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글자를 열심히 쳐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 동네도 .py 파일을 작성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파일에다가 글자들을 적고 그림 그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글자들을 적고 그렇게 무언가를 완성함으로써 내가 지금 만들려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슨 동작을 해야 되냐, 프로그램 나이 지정하고 사용자 입력받을 준비한 다음에 실제로 입력받아서 담아놓고 뺄셈을 하고 그 뺄셈 결과를 포함하는 결과 메시지를 출력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동작들을 기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그 각각의 파일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py 파일을 다루는 방법이랑 .java 파일을 다루는 방법은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보통은 파일에 글자를 적어서 이 프로그램 뭐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파일 내용들 잘 적고 지금은 우리가 program.java 하나밖에 안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게임 실제로 만들 때는 그보다 좀 더 다양한 파일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쓰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각각의 파일의 내용을 다 적고 어떤 단축키, 이클립스 기준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이제 이클립스가 그때부터 각각의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읽기 시작해요. 각각의 내용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솔 탭에 보이고 뭔가 출력되거나 깜빡깜빡하면서 사용자 입력을 받거나 등등.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실행 연거푸 5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5 중첩으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클립스에선 여러분이 콘솔 탭을 써서 내가 지금 언제 실행한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뭐 출력해 놓은 상태인지, 또는 그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이 중단됐는지, 꺼졌는지, 터미네이트 됐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java 파일 그 자체는 자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컨트롤 F11 누르면 여러분이 작성한 .java 파일 내용을 토대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끝내줘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줍니다. 우리 대신에. 원한다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순서를 거치도록 이클립스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 부분을 살짝만 집중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만약 전공 수업이었다.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썼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게임 못 만든단 말이에요. 뭐 더 궁금한 거 있다 하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구경하시고 제 채널에도 있어요. 근데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빠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요 일종의 상황, 현재 상태를 실행 중인 프로그램 요 8글자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코드 쳐서 만든 자바 프로그램은 아직은 실행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또는 이미 실행을 끝냈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 네모를 눌러서 강제로 죽이든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적어둔 내용을 실행이 끝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알아서 죽으러 간 것이든 이미 실행이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해당하는 이미 시작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그램 입장에서 그 상태를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컨트롤 F12를 눌러야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줄 겁니다. 실행을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클립스가. 따라서 여러분이 컨트롤 F12를 누르기 이전 시점은 절대로 그 프로그램은 실행 중일 수가 없어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티드 뜨는 거 여러분 목격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실행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시작했고 컨트롤 F12 이미 눌렀고 아직은 터미네이트 되지 않은 시점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가지는 보편적인 흐름, 일반적으로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면 여러분 핸드폰에도 수많은 앱들이 설치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카카오톡 켜면 막 채팅방 목록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은 무슨 작업을 하게 될까요? 이제 완전히 카톡을 꺼놨을 때를 상정을 합시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 너무 많이 느려졌다.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하면 요 밑에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요거 할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죠. 그렇게 카톡을 죽여놓은 상태에서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그 아이콘을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그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은 무슨 작업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아마 사용자가 지금 앱을 켠 목표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 핸드폰, 이 컴퓨터 바깥에서 가져오는 걸 아마 선제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카카오톡 서버에 가서 지금 이 채팅방에 지금 이 사람 지금 어디까지 읽었을 텐데 새로 온 메시지가 있냐? 뭐 7통 있다, 8통 있다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여러분. 새 메시지 몇 개 왔는지 막 300 더하기 적혀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오고 그 가져온 정보를 토대로 이 앱 안에 들어있었던 기본적인 정보랑 방금 전 가져온 정보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그래서 8개가 더 왔구나, 비슷한 정보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그걸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핸드폰 액정 여기 디스플레이에다 보여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바깥에다가 빨강색으로 팔 같은 느낌으로 출력을 해서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느낌의 작업을 일반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 11시 되면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다음 화가 올라오죠. 그랬을 때 이제 네이버 웹툰 앱을 켜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작가분 그거 누르면 이제 뭐 385화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뜨죠. 그래서 그거 누르면 여러분 새로운 JPG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등등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요 3가지 작업을 수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무슨 작업을 하냐, 이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켜는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게 가능해요. 자, 데이터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단어죠? 무슨 뜻입니까? 데이터가 뭐예요? 요즘은 워낙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빅 데이터라든가 막 그런 단어 쓰고 막 그러죠. 그래서 데이터가 뭡니까? 뭐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뭐 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림 같은 것도 데이터를 할 수 있겠죠. 뭐 소리라든가 그런 걸 다 포함하는 동영상이라든가 같은 것들도 다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38살, 38 같은 숫자를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굳이 이 앱을 사용자가 왜 켰냐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 주로 데이터 관점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작한 의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 사람한테 중요한 데이터를 쏴주기 위해 나는 그 중요한 데이터를 손에 얻어야 돼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바깥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아까 그 세 가지 단계를 수행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었었죠. 그때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그 어떤 데이터도 가져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자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력을 안 하는 프로그램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해서 45 하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어버린다든가. 또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중에 악성 코드죠. 여러분 막 뭐 MBTI 같은 거 인터넷으로 막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15분 걸려가지고 1, 2, 3, 4, 5 열심히 소신 있게 자아 성찰을 해가면서 열심히 골랐더니 맨 마지막에 404 나파운드 막 이런 거 에러 메시지 뜬다 생각해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안 해준다 생각해봐요. 환장하는 거죠. 내 15분은 지금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안 하는 프로그램 만들자면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프로그램 바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 핸드폰 액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액정을 가지고 카카오톡 보다가 네이버 웹툰 보다가 등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액정 자체는 당연하게도 프로그램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북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다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스캐너라든가 복잡한 걸 써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수행해야 됐던 겁니다. 시사오 그 복잡한 거 쳐가지고 프로그램 바깥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겁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헬로 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밖에서 그 어떤 데이터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 컨트롤 F11 언제 누르시든 몇 번 누르시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한 번 또는 항상 두 번 또는 항상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출력하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언제 컨트롤 F11 누르든 간에 종강하기 직전에 눌러도 걔는 계속 2주차 지난주에 했던 거랑 완전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언제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당연히 이 지금 2023년도 몇 월 며칠이다라는 요 시간과 관련한 것도 당연히 프로그램 바깥에 있습니다. 시계가 노트북에 하나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시니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몇 시 몇 분인지는 지난주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컨트롤 F10을 누른지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동등하게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할 거예요. 괜찮아요? 입력 안 받는 프로그램, 출력 안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기분은 좋죠. 이런 프로그램은 보통은 굳이 우리가 엄지손가락 눌러가면서 실행할 굳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시스아웃 쓰는 방법, 뭐 오류 메시지 확인하는 방법, 배우는 목표, 만드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헬로 월드 프로그램 다시 실행해 볼 친구는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실행될 걸 아는 이상 한 번 잘 되는 거 확인했으면 다음번에 또다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질 만한 프로그램은 엔간하면 방금 전 봤던 그 세 가지 단계를 따라서 데이터 관점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을 데이터 흐름이라고 축약을 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데이터 흐름 가져와서 뭐 더하든 빼든 해서 새로운 거 만들고 그렇게 해서 딱 알아낸 새로운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뭐 300개, 500개를 받아서 통계를 내서 딱 하나만 출력한다든가 그 규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네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방금 전 봤던 그 세 가지 흐름을 엔간한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다,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런 느낌의 작업 흐름을 데이터 흐름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뭔가 컴퓨터의 동작, 프로그램의 동작이 사람의 그것과 사람이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사람이 이제 노트에다가 막 필기하면서 곱셈하고 막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 랑 비슷한 느낌으로 컴퓨터도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그릇된 의인화를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슬라이드 내용은 조금 시기상조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짚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 했을 때 여러분 동영상 생각하고 소리 생각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시대에 있는 거죠. 핸드폰으로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동영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내 눈앞에 출력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죠? 자, 그런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종다양한 값들, 밸류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메모리가 뭔지 다 알죠, 여러분? 그 막 컴퓨터 살 때 뭐 봐요? 막 CPU 뭐 i7이니 i3니 막 그런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막 뭐 12세대니 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빠른 CPU인지 막 그런 숫자도 있고요. 뭐 기가힐즈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메모리 뭐 16기가 달려있네, 32기가 달려있네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그래픽 카드 뭐 어디 회사에 뭐 끝에 70이냐 80이냐 막 그런 거 해갖고 가격 알아보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다 SSD 쓰죠. 옛날에 하드라고 불렀던 거, 여러분 C 드라이브가 몇 기가짜리 쓸 수 있냐, 1테라, 3테라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얘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자기가 지금 사용할, 획득해 온, 출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값들을 담아두기 위한 공간이 존재해요. 그걸 보통은 메모리라고 불러요. 아무튼 우리 프로그램이 다루는 모든 값들은 기본적으로 걔가 실행하는 동안 다루는 모든 값들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걔가 만약 하드디스크에 있다, 이 SSD에 있다, 일단 메모리에 올려야지 출력을 하든 말든 할 수 있어요. 걔가 유튜브 서버에 있다, 이 핸드폰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유튜브 서버에서 걔를 가져와서 메모리 위에 올려야지 우리 눈앞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절대로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었죠. 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와중엔 분명히 메모리 위에 숫자 3에 해당하는 값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출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당시에 적었던 코드죠. 자, 우리가 지금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요 한 줄을 적긴 했지만 요 3 한 글자는 절대로 이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사용하는 그 숫자 값 3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 지금 어디 적혀, 이게 뭐야? 얘 지금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클립스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얘는 program.java 파일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java 파일에 3 한 글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이 3은 절대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실제로 사용되는 그 숫자값 3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값이라는 걸 직접 키보드를 쳐서 입력할 수 없어요. 이 .java 파일에 숫자 값, 스트링 값, 소수점 달린 숫자를 직접 적는 건 불가능합니다. 걔네들은 전부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코드 적는 타이밍은 실행 중이지도 않은 타이밍이에요. 컨트롤 F12를 눌러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걔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물론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반드시 언제 컨트롤 F12를 누르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 3이 올라갈 거고 그걸 바탕으로 사용자한테 3을 출력을 해주는 건 맞아요. 항상 3을 출력하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글자, 3 한 글자가 그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쓰이는 인트값 3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코드 칠 때에 대해서도 그렇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 요 코드 한 줄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긴 했는데 우리는 요 한 줄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인트값 3을 출력을 한 건 아니에요. 메모리 위에 인트값 3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는 그 값을 토대로, 그 인트 값을 토대로 3 한 글자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괜찮아요? 35라고 적혀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3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면 메모리 어딘가에 어떤 시점에 35가 적혀 있을 것이고 그걸 토대로 사용자한테 3, 5 두 글자를 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게 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에 보이는 요 200이라든가 162라든가 3 이런 것들 역시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언급하는 값은 아니게 됩니다. 괜찮아요? 요약하면 자, 모든 값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모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노트북 밑판 안에 들어있겠죠? 데스크탑이면 본체 까면 메모리 칩이란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메모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작지만 안에 엄청 오밀조밀하게 들어있는 그 어딘가에 실제로 3에 해당하는 신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행 도중에. 그리고 그 자리에 신호가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 한 글자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프로그래밍 과정에 엔간하면 메모리 그 자체를 눈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 현미경 없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절대로 값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java 파일에 여러분 키보드, 이클립스 써서 키보드를 열심히 치고 있는 거 또는 콘솔 탭에 지금 출력되어 있는 그것들 전부 다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을 가운데 놓고 본다면 걔네들은 절대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섣부른 의인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이전 단계냐 또는 이후 단계냐 또는 이 안쪽이냐 그 바깥쪽이냐 같은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납득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요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평소에 생각 안 해봤다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표 자체는 그래 메모리 위에 3이라는 인트 값을 올리는 게 목표는 엔간하면 아닐 거예요. 메모리 위에 뭔가가 올라가 있고 그걸 토대로 사용자한테 글자들을 출력을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그림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사용자가 나 지금 점프를 한번 했구나라는 걸 머릿속으로 인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종의 표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 흐름상의 최종 목표는 사용자한테 출력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바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적절한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 뺄셈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스아웃을 써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출력해라 라고 마지막 줄을 적는다든가 와 같이 적절한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딱 원하는 시점, 사용자 입력 끝나고 뺄셈이 끝난 시점에 메모리 위 차 자리에 있는 인트 값을 토대로 결과 메시지를 예쁘게 출력할 수 있도록 원하는 표현을 야기할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을 잘 구성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흐름을 잘 구성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적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는 수식이고 또 하나는 이름입니다. 수식 먼저 볼게요.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불러요. 요거 참컴 시간에 나왔죠, 여러분? 수식 들어봤습니까? 표현식이라 말하셨을 수도 있어요. 대충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긴 한데 뭡니까 이게? 그것까지 기억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미 들어본 단어입니다. 수식이 뭐냐? 다행스럽게도 요건 우린 지금 자바를 써서 프로그래밍 복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바의 수식이랑 파이썬의 수식이랑 C의 수식 전부 다 대동소이한 의미를 가져가요. 그리고 수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계산, 영어로는 evaluation, evaluate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5라는 수식이 적혀 있었다. 걔를 계산하면 8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트가 8이 튀어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배웠는데 걔가 뭐 이밸류에이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다라면 걔는 수식이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명제 2 같은 느낌이죠. 또 성립을 해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값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 그랬고 우리가 작성하는 .java 파일에는 3이라는 한 글자가 보이긴 하지만 걔는 값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java 파일에다 적어놨던 괄호 안에 적어놨던 그 3 한 글자는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실행했을 때 계산을 실제로 수행하면 int 값 3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수식 3을 적어놓고 걔를 계산하게 된다면 int 값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식 3 더하기 5를 적어놨었다면 계산하면 8 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를 적으나 수식 8을 적으나 아마 메모리 위엔 동일한 8이 올라가 있게 될 테니까 출력 결과 또한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프로그래머인 우리는 .java 파일에 열심히 코드를 칠 거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계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메모리 위에 올라가기 위한 원하는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미리 적어둠으로써 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실행 도중에 수행할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3을 출력하네, 5를 출력하네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얼마든지 다른 수식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큰 따옴표 어쩌고 저쩌고도 수식이에요. 자, 그래서 3만 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3 더하기 5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여러분 이미 배웠죠? 연산자라는 친구들이 존재해서 작은 수식 뭐 하나, 두 개, 세 개를 모아서 내 목표에 좀 더 가까운, 좀 더 부합하는, 좀 더 큰 수식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등등등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그것들 중에서 는 연산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괜찮아요? 요건 파이썬의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파이썬에서 우리가 줄곧 적어왔었던 는은 사실은 걔는 연산자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는 연산자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는 연산자를 곁들여 놓은 수식의 경우에 데이터 흐름상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는 보통 어떻게 썼어요? 뭐 int 아니다. 차가 있으니까 차는 3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는 게 가능하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큰 수식을 만들었어요. 좌항은 차고 우항은 3입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바로 그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계산 도중에 차 자리에 3을 담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 자리에 그냥 3 대놓고 담을 수도 있고 3 더하기 5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거고 3 더하기 myAg를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는을 놔두고 좌항, 우항 수식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는 연산자를 성공적으로 쓰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 myAg, yoAg, 차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담을 거냐, 그 다음에 우항 자리에는 걷다 그래서 뭘 담을 거냐를 정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 는 연산자를 곁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식을 는 수식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assignment expression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는 연산자는 assignment operator고 그래서 직역하면 대입식 같은 느낌이 돼요. 저는 할당식 같은 표현을 쓰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냥 는을 그대로 부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도 이거 안 되죠, 여러분? 파이썬 해볼까요? 파이썬에서 지금 여기 넘버가 있나? 없네요. 리졸트가 있죠. 리졸트는 3 같은 게 가능하죠. 이 는은 연산자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자, 파이썬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3자리에 5를 담겠다는 거잖아요. 하면 바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cannot 이래요. 오류 메시지에 you can do that 막 이런 식으로 cannot이 적혀 있으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result는 3 하면 result 자리에 원래 뭐가 담겨 있었는지랑 전혀 무관하게 이제부터 3을 담아놓고 진행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지금은 왼쪽에 result 적을 만한 자리에 그냥 대놓고 수식 3을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얘는 바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 관점에서도 그래서 지금 5를 어디다 담아야 되는 건데 인간인 우리가 봤을 때도 물음표가 뜰 겁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에서도 3은 5 세미콜론 하면 바로 빨간 줄을 그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는 수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뭔가를 담고 해서 뺄셈 결과 담고 최종적으로 출력한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는 연산자고 수식인데 그 좌항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은 보통은 좌항 자리에 내가 원하는 여기 방금 말했던 인트값 담는 여기와 같이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를 적어가면서 는 수식의 좌항을 구성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를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3 슬라이드 정도 뒤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자, 이름 얘기예요. 이름, name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symbol이라고 표현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또는 identifier, 식별자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동네도 있어요. 일단 자바 동네 오피셜은 이름 하면 그냥 name이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도 그래요. 우리 name error라든가 본 적 있죠? 아무튼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름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쓰는 거랑 거의 동등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은 이름이에요. 여기 지금 13명 맞나? 14명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명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싶다라면 저는 출석부를 꺼내고 거기 적혀있는 여러 이름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딱 집어서 누구누구 친구 일어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인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내 이름이 아니니까 안 일어날 거고 그 친구만 하필이면 그게 내 이름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압박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이름 개념을 방금 전 봤던 myAg, yoAg, 차 등등의 감정이입을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name이에요. 우리는 자바 동네에서는 적절한 선언을 미리 적어둠으로써 앞으로 내가 사용할 새로운 이름, 특히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들을 정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int 넘버 세미콜론 하면 간단한 선언이 완성돼요. 새로운 이름 넘버를 int 값을 담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다 이제 는 3 같은 식으로 부연을 붙여놓는다면 처음에 3을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선언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내가 무슨 용도로 써먹을 예정이다. 그런 줄 알아 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어 놨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나중에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넘버는 3이라는 는 수식이 적혀 있었다 치면 위에 int 넘버 세미콜론 적혀 있고 요 수식을 여러분이 적는다는 거는 요 줄에서 방금 선언했던 int 값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 넘버에 대한 자리에다가 숫자 3을 담겠다라는 수식을 적은 셈이 돼요. 그래서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는 수식이라는 커다란 수식의 부분 수식으로서 이름 넘버를 수식으로서 적은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를 담는 거, 는 수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금 값이 담겨 있을 때 그 값을 가져와서 다음번 계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넘버 더하기 넘버 적으면 거기 아마 3이 담겨 있을 테니까 3 더하기 3을 할 것이고 따라서 전체 덧셈식의 계산 결과 값은 6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름, 새로운 이름을 써야 된다. 나 int 값 5개를 담아놓고 나중에 다 써야 된다. 그러면 선언을 5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정해놔야겠죠? 그렇게 해둔 다음에 각각 1, 2, 3, 4, 5 아니면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거 5개 각각 는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꺼내오고 싶다? 이름 5개 순서대로 불러가지고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와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표현해놓고 이름 얘기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다음 주 클래스 얘기할 때쯤에 다시 한번 꺼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방금 전에 int my age는 16진수로 26살 이런 것들 구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름, 현실 세계의 이름이랑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방금 전 실습에서 봤던 그리고 방금 요 직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그 내용들 납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실 속 이름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내 지금 int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나는 이게 사용자의 나이니까 your age에다 담아야겠다 와 같이 여러들 중에 하나를 특정하는 용도로 여러분은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를 이 수식에 예를 들면 는 연산자 좌항 자리에 적거나 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무슨 용도로 쓸 건지 프로그래머인 우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클립스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바 동네에서는 미리 맨 위에다가 선언을 예쁘게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한다라 봐주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도 미리 넘버는 3 같은 걸 안 해두면 넘버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건 동등하죠. 다만 파이썬 동네에서는 넘버의 맨 처음에 int 값을 담아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float 형식 값이나 str 형식 값을 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바 동네는 어떤 이름에 대한 사용 방법, 사용 가능성이 파이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적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두고 다시 수식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수식을 적는 거는 어디에 무엇을 담을 거냐 같은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써요. 예를 들어 넘버 자리에 3을 담기, 수식 넘버는 3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깥도 일종의 자리 같은 개념이 존재한다 볼 수 있어요. 콘솔 탭에 3 한 글자를 출력하기 하면 여러분 그거에 해당하는 수식 얼마든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깥에 키보드에 있는 값을 들고 와서 your age에다 담기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수식을 적으시게 될 거고 따라서 어디에 뭘 담을 것이냐 그 두 가지 내용을 체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떻게 그 숫자들을 다룰 예정이냐
데이터들을 어떻게 갖고 놀 거냐에 해당하는 것도 얼마든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넘버 자리에 현재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제곱을 해서 다시 담는 거 할 수 있겠죠? 넘버는 넘버 곱하기 넘버 하면 되겠죠? 뺄셈을 해서 담거나 등등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역시나 여러분 수식을 적음으로써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하원칙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 덧셈 뺄셈을 할 거냐는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가 해줄 겁니다. 인간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일단 누가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지금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누가 정도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남은 게 뭐 있나요? 그렇죠? 왜가 남았죠. 우리는 왜 지금 뺄셈을 하고 앉아 있는 걸까? 컴퓨터는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대로 실행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왜 지금 뺄셈을 해야 되는 거냐? 왜 지금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봐야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그걸 점 자바 파일에 적어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죠. 뭐가 남았나요? 그죠? 언제가 남았어요. 언제가 지금 빠져 있고 데이터 흐름에 대비되는 코드 흐름의 기본적인 의의가 요 언제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코드 흐름 얘기로 갈 건데 여기서 쉽시다. 마침 또 30분이네. 몇 분 쉴래요? 15분 쉽시다. 그래요. 16시 45분에 재개를 할게요.